2026년 2월 12일 오전 대한민국 대법원 앞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법원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가를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문이 낭독되던 그 찰나 법정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생산 성격 요금과 초과이익 분배금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전해지자 재계 곳곳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2주 전인 1월 28일 같은 대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달성 장려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같은 성과급인데 한쪽은 임금이고 다른 쪽은 임금이 아닌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대한 지각 변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4일 SK 하이닉스는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인 직원이라면 성과급으로만 1억 4,820만 원을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의 2,96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월급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돈이 한꺼번에 통장에 찍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은 자신의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직장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수만 개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른 곳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왜 우리는 저렇게 못 받느냐는 질문이 사내 제피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받은 초과 이익성과급 지급률은 47%였습니다. 평균 연봉 7,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620만 원입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SK 하이닉스 직원의 성과급 1억 1,400만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에서 6년째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직무나 역량이 경쟁사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회사 시스템 차이로 이렇게 보상이 다르니 허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허탈함은 곧 거대한 분노의 파도로 변했습니다. 분노한 삼성전자 직원들은 노조로 향했습니다. 초기 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6,300명에 불과했던 조합원 수가 2026년 1월 30일에는 63,5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4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1969년 창사 이래 5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과반 노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수십 년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대한민국 재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삼성에서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대법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두 회사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달성 장려금은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 그리고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사내 규정에 명확히 정해두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수천만 원의 퇴직금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노조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명확히 적어두면 그것은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로서는 향후 사측과 협상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할지가 명확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성과급을 앞으로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상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미 2025년에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10%로 명문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본급의 1000%라는 상한선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964%라는 역대급 성과급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미래를 준비해두었던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퇴직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과반 노조의 등장은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반 노조가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얻습니다.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 할 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20%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현행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섭 결멸 시 공동교섭단 체제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쟁해 사태를 맡게 된다면 이건 역시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까지 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투명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면 내가 얼마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고 그 20%를 재원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 과정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감가상각이나 자본 비용이 커지면 성과급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 전문가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상황이 좋으면 주고 안 좋으면 안 주고 식으로 투명성이 낮은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지적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운 SK하이닉스 성과급이 국내 대기업 성과 보상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투명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불투명한 방식을 고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과급 잔치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같은 비율로 나누느냐는 의문입니다. 반도체 개발 등 핵심 부서와 후선 지원 부서의 기여도가 다른데 성과급은 똑같이 받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입니다. 고강도 업무를 수행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크지 않아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의 인사 담당 임원은 성과급 이슈가 과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자 안에서도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노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주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계 기관이나 연기금은 영업이익을 배당과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업이익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와 주주의 권리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성과는 조직 전체의 결과이기에 그 혜택 또한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보상은 단기 수익 배분이 아닌 장기적 생산성 제고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히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성과급 전쟁의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보상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입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총 보상과 보상 체계로 49%가 이를 꼽았습니다. 2023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593만 원으로 중소기업 298만 원에 약 2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성과급 격차까지 더해지면 이 간극은 더욱 벌어집니다. 청년들은 처우가 나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구직 활동을 오래 지속하거나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20대와 30대 중 쉬었음 인구는 71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전문가는 대기업의 성과가 그 노사만의 성과가 아니라 수많은 하도급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도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려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기업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억대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반 노조가 탄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명문화하면 임금이고 명문화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앞으로 수조 원의 인건비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를 재설계해야 하고 노조는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주와 직원 사이의 이해 충돌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상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로 다른 운명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놓고 회사와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기업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아니면 둘 다 패자가 될까요? 그 결말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